세계 1등은 25%니까 세계 1등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요즘에 동학개미 하다가 이제 서학개미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데 어차피 수익률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은 모든 악재를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주식이 떨어질지 몰라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없는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VH체인저 조던 김장섭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강의하시면서 여러 번 이건 당해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면서 진짜 이거 뼈저리 이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좀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주식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게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 그러니까 오늘 뭐 나스닥 지수가 1% 빠진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사람들의 가슴이 굉장히 쿵쾅쿵쾅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그때 2018년도 10월 달도 그렇고 2018년도 1월 달도 그랬고요.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지는 그런 시장이고 한 15% 정도 빠져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매뉴얼화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매뉴얼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올라가면 거의 뭐 더블에 따더블까지 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떨어질 거라고 일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실수를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좀 여러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애플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갖고 있었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12월 달까지. 근데 저는 그때 11월 달까지 했을 때 50% 정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팔고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 5% 정도 빠졌는데 다음날 뭐 2% 반등을 하면 이거 본전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닥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또 다시 빠져요. 한 5%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바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팝니다. 그러다가 또 한 2%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또 이게 또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샀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좌가 한 50% 정도가 녹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보니까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로 굉장히 큰 금액이 굉장히 마이너스였고 공황을 이제 다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1980년대서부터 나스닥 지수를 전부 분석을 해서 진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의 법칙을 이제 만든 건데 마이너스 3%만 지키면 결국은 다 팔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때도 2008년도 10월 10일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4%가 뜨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 12월 26일인가 한 이때 24일인가까지 그때까지 한 30%가 넘게 빠졌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 마이너스 3%를 적용을 그랬다면 10월 10일 날 다 팔고 고점 대비 4% 떨어졌을 때 다 팔고 나는 1월 달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 반등을 해가지고 내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거의 2월 달까지 2월 4일까지 가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는 모든 주식을 지킬 수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3% 법칙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반등을 한 거를 다시 먹어야 되는 룰을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 2월 26일인가가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의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빠졌을 때 전부 판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부를 이제 발간을 하고 이게 공황이 왔을 때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공황이 아니고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황까지 온 거고 결국은 3월 한 26일 날이 바닥이었는데 그때 한 30%가 넘게 빠지면서 바닥이었는데 결국은 한 6월 달까지 기다리면서 이 올라오는 걸 못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 연준이 없을 때는 연준이 뒤를 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때는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33% 정도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면 아마도 70%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주식을 강제적으로 그때는. 그리고 그것보다 45%, 50%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는 100% 들어갔겠지만 주식의 비율이 70%까지는 있었겠다. 3월 26일 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뚝박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공황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책 없이 주식을 리밸런싱을 하면서 사고 파는 것을 이제 굉장히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막 주식이 100%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해칭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기다리다가 올라주면 땡큐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존버하면서 결국은 오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데 그러면 25% 달성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왜냐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는 거의 주식이 계속 줄줄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한 30% 이상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2018년도는 거의 똔똔이었고 그때는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똔똔이었지만 똔똔인 상황에서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2008년도처럼 50%가 넘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 한 30% 그러니까 그 해 2008년도 해에서는 30%가 넘게 빠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말뚝박기와 그런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당해보면 진짜로 당하고 나서 이런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때에 100% 그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당해보시면 그렇게 한번 올해도 1월 달에 한번 오고 5월 달에도 한번 왔는데 그런 상황을 당해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몸소 체험을 해야 그래야지 자기가 이 리밸런싱을 하고 말뚝박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당해봐야지 일단은 당해봐야지 이제 돈이 날아가 봐야지 이제 합니다. 진짜로. 네.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마음에 깊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생각나서 울컥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감정이. 네. 미국 주식의 95%는 세계 1등 주식 애플에 가 있고 나머지 5%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한 몇 개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 또 혹시 그 종목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아까 테슬라하고 로블록스를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10일 연속으로 올랐다. 이렇게 굉장히 그 빅스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아주 꾸준히 올라갈 때는 저는 이제 야수의 심장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을 좀 삽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라든가 요즘 테마주 그런 주식들을 사고요. 그래서 로블록스나 테슬라나 아니면 리비안이나 이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좀 갭이 많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팔고 그 다음에 좀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빅스가 20을 좀 넘어가고 굉장히 그 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평소에 최소한 한 1000만 거래량 이상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높으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거래량이나 10만 거래량 이러면은 관심이 없고 나만이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1000만 거래량 이상 되는 주식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라든가 이 메타버스 쪽에 로블록스, 그 다음에 전기차에 루시드 이런 주식들은 한 고점 되면 한 25% 정도 빠지면 그때는 한 1% 정도 삽니다. 전체 현금 자산의 1%정도. 1% 정도씩을 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하는데 산 가격에서 10%가 빠지면 이제 또 1%를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절대 안 삽니다. 올라가면 절대 안 사고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고점에서 샀을 때는 떨어지면 이제 흔들려서 파는데 한 고점 대비 25%나 30% 정도 빠진 상태에서 내가 사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한 50% 이렇게 60% 이렇게 빠질 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앞으로 만약에 뭐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건데 NFT나 그러면은 결국은 페이스북, 로블록스 뭐 이런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한 10만 거래량, 20만 거래량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유니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주식보다는 아주 대표 기업, 뭐 엔비디아, 테슬라, 로블록스 이런 대표 기업들이 한 25% 정도 빠졌을 때는 한 1% 들어가고, 그리고 35% 빠졌다 그러면 또 한 1% 들어가고, 올라갔을 때는 안 사고 그 떨어졌을 때만 사는데, 그 만약에 한 10% 이상 올라갔다 내가 산 가격에서, 그러면 고점 대비 5% 빠진 전략 매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500불까지 떨어졌을 때 있었는데 500불 떨어졌을 때 한 1% 샀어요. 그러다가 한 700불 정도 됐을 때 한 5%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략 매도한 적도 있고, 테슬라가 액면 분할 전에 한 1400불 정도에 그때도 한 1% 정도 샀어요. 그래서 그게 뭐 2000불까지 갔다가 그때 액면 분할 4분의 1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한 뭐 1400불 정도 샀다가 액면 분할하고 그 다음에 뭐 한 400불인가 얼마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이제 고점 대비 한 5% 정도 떨어졌을 때 전략 매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식들은 일단은 마이너스 10%로 투자를 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1%씩 사게 되니까 손해를 거의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주식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한 1%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 한 5% 정도 이제 떨어지면 전략 매도한다. 그 원칙만 지키고 있습니다. 네. 1등 주식학 나머지 한 몇 개 종목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등락을 이용해서 좀 그 수익성을 좀 내면 좋다. 좀 몇 개 종목으로 좀 추천하시나요? 그 크게 신경 쓰는 건 세계 1등이니까 그게 이제 95%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 뭐 많아봐야 한 3, 4개 이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95%는 아니고요. 2.5% 떨어졌기 때문에 85%입니다. 네. 85%고 한 3, 4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보통 저도 화장실 갔을 때는 항상 열어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이게 자주 볼수록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안 봐야지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지수 이제 확인하는, 우선 종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언제 지수 확인하는 게 좋다. 네. 나머지는 좀 확인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할 때마다 봅니다. 저도. 예, 궁금할 때마다 보는데, 어차피 궁금할 때마다 본다 하더라도 매매는 룰에 따라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 많이 떨어질 때는 일부러 좀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지수만 좀 보고, 합산된 게 있는 게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만 나타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리밸런싱 표하고 그 다음에 주가만 확인하고, 요때 10% 파는구나, 요때만 보고 그때 들어갑니다. 예. 근데 합산된 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nvesting.com에서 합산해서 원화로 바꿔주는 그런 표는 올라갔을 때만 보고 떨어질 때는 안 봅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주식 뭐 그런 주식 HTS 같은 경우도 합산해서 현재 자산이 얼마냐, 이것도 떨어질 때는 안 봅니다. 올라갈 때만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수는 보죠. 지수는 항상 이거 보고 오늘 떨어졌다 하는데도 이게 어차피 계산이 잘 안 돼요. 내 돈이 얼마가 까졌는지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주가와 지수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표만 딱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편해요. 예. 떨어졌어도 내가 얼마가 날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합니다. 예. 그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그 현금성 자산은 지금 미국 주식에 이제 뭐 다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것 이외에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도 리밸런싱이 좀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럴 때는 또 부동산을 더 투자하신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뭐 지금 2016년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2016년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고, 그때 제가 그 2007년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흐름을 좀 타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2007년도까지는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주식, 그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하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전부 정산을 했고요. 예, 다 팔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던 게 막 1억 5천까지 올랐었고, 그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 팔았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예,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매도를 쳐가지고 생활비를 대진 못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방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방에다가 그 뭐 아파트 같은 거 해서 지방을 내려가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때 뭐 그 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이제 대산, 그러니까 서산 쪽에 있는 이 대죽산업단지 근처에 이제 대산 같은데 그런 데들이 뭐 한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월세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한 뭐 500에 50 나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월세 세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거의 한 100채 이상 사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다가 그 다음에는 그 수도권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다 보니까 이 천안에 있는 아파트 24평이 한 뭐 1억 2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한 2012년 정도가 됐는데 지방은 이제 오히려 좀 오르고 수도권이 막 이제 그 하우스 푸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같은 데가 탄현 같은 데가 24평 아파트가 뭐 1억 5백에 막 낙찰이 되고 1억 1천에 낙찰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안은 1억 2천에 막 거래가 되는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탄현이라든가 이런 쪽 올라와서 아파트도 사고 그 다음에 상가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상가 투자도 그 뭐 상권 분석 같은 거 하면서 했었는데 뭐 상가도 보면 뭐 거의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상가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상가도 뭐 보면 거의 일산의 정발산 근처 뭐 외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천의 중상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좀 구분 물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쪽 사고 이제 실패도 많이 했죠. 뭐 인천 구월동이나 이런 쪽 상가도 샀다가 뭐 새는 나오지만 일단 사고 나면 쎄한 기분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이 상권도 몇 개 없다. 예. 그리고 상권도 자꾸만 바뀌고 그래서 그때 그 뭐 법원 앞에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무실 상가들도 많이 샀다가 그것들도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산에 있는 아파트, 뭐 부천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도 이제 올랐을 때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상가들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산 게 이제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샀어요. 그때 2016년도까지. 그래서 저는 주로 한강변 근처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 2호선 라인. 제가 그 항상 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고 그때 한 2016년도인가 그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2호선 라인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사라. 어차피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도 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 사고 그리고선 2016년 이후가 됐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미국 주식을 했거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했는데 국내 주식은 안 했고 해외 주식. 그때서부터 HTS가 이제 되면서 그 주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주식하고 병행을 했는데 부동산은 그때 이후로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이클이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이클이 온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아, 서울까지 왔으니까 다시 지방으로 가자 그래. 지방까지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나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개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세입자들도 질이 나쁜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원룸도 되게 막 뭐 그런 막 뭐 36개짜리 막 원룸 막 이런 것들 사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거의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서울 이후에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샀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기권 일부에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아니면은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거 몇 개 있고 주로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지는 않고 팔리는 것들은 팔아요. 파는데 뭐 서울에 있는 거는 좀 웬만하면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싸게 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팔 적이는 없고 지금은 현금성 자산은 주로 이제 주식에다 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리밸런싱은
주식에서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현금을 갖고 많이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예. 주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어차피 거기서 다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적 자산이 생기니까,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뭐 달러 바꿔놓은 걸 갖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 갖고만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거의 이제 서울 쪽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갖고 갈 생각이고, 나중에 1가구 3주택자 그 중과세가 없어지면 한번 저희가 오면 한번 없어지겠죠. 예. 그때 뭐 팔거나 아니면은 그때 좀 더 늘리거나 뭐 할 생각입니다. 예. 20대, 30대 투자를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 영끌에서 이제 아파트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좀 그런 연령대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일단은 뭐 1억을 좀 빨리 모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잡주를 사서 1억을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급등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시간만 버린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1등 주식을 갖고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영끌을 해서 부동산 사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처럼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 뭐 85.2%를 때려버리면 아무도 집 파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른 데다가 지금 그 대출 비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 위기처럼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지금 뭐 한국도 뭐 기준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서서히 올리고 좀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위기까지는 안 오는데, 작년 코로나 위기처럼 그런 위기가 한번 왔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그때 싸게 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위기 상황이 오면 대처가 안 된다라는 게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있는데 KB 시세보다 떨어지면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데, 그때 아파트를 뭐 100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한 채당 1억씩만 돼도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갭 투자 해가지고 아파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갭 투자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뭐 내가 이제 돈이 뭐 한 2, 3천 들어가가지고 뭐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전세금이 뭐 1억 1천이 되고 1억 2천이 되면 내가 오히려 돈을 돌려받고 그 돈을 돌려받은 걸 갖고 또 아파트를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투자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2012년 같이 그렇게 위기가 한번 왔을 때는 그 전체적인 아파트가 한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KB 시세가 떨어지고 KB 시세가 떨어지면 그때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한 3천만 원씩 100채가 됐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게 그 일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1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일시에 파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이제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곱하기 0이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재테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살한 애들도 있고, 저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뭐 카페들도 보면 2009년도 이전 카페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 카페들은 다 망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2009년도 이후에 생긴 카페예요.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들도 작년에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바닥에 3월달 바닥에 들어온 개미들이 돈 벌었지, 그 전에 투자했던 개미들은 돈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이게 30% 빠지니까 그때 레버리지 썼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뭐 3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썼다가 33% 빠지면 1%까지 자산이 줄입니다. 그러면 강제 매매 당하고 뭐 이게 자산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파산합니다. 아무리 뭐 슈퍼개미 뭐 300억 부자 뭐 이런 애들도 그때 파산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특히나 빚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만 버티면 되긴 합니다. 그게 뭐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이 버틸 수가 없는 거고,
그 버틸 수가 없으면 그때 한 번에 들어오는 많은 원금 상환이라든가 강제 매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으면 그때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더한 것과 중국의 머리카락 숫자를 곱한 거, 그러면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한국입니다. 한국. 왜냐하면 중국에 대머리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0을 하는 순간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 0이 안 됩니다. 더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는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같아요.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면 모든 게, 부동산은 모든 게 다 경매로 날아가고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원금 상환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는 뭐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해가지고 2달 안에 다 갚아야 돼요. 그것도 대출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파산하라는 소리죠. 예, 그때 날아가는 거고, 주식도 그때 30%까지만 떨어지면 자산의 뭐 10%까지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를 썼을 때는 그때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진정으로 이제 하려면 자기가 절대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위기를 이제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해칭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게 가능한데 부동산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해칭이 안 되고 워낙 이제 그 물건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굉장히 큰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건들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오히려 위기 때는 그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부동산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젊을수록 좀 돌아가라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보니까 강남 아파트 사는 법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저 잘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사는 거는 강남 아파트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빠집니다. 예,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갔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한 30%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조정을 받는 게 뭐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6년도가 14억 정도로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선 2008년도 12월 달에 8억 7천까지 떨어지면서 34%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14억 정도에 샀던 사람은 원금 상환이 들어오게 된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때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한 30%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20억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현금이 있어야 삽니다. 현금이 있어야 사는데, 현금이 있으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에 뭐 애플을 투자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위기가 오면 한국의 원화 환율보다 한 50% 정도가 뜹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1,100원 했던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그 달러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억을 내가 만약에 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15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강남 아파트는 30억이었다가 20억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출을 풀어줍니다. 지금은 대출을 이제 꽉 잡고 있는데 대출이 이제 90%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뭐 경매 같은 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경락자금 대출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개인 대출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이 되면 한 90% 정도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사면, 그러면 뭐 20억짜리가 이제 18억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3억 정도만 있으면은 내가 이제 갭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 그 자산이 10억에서 15억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강남 아파트는 20억에서
30억에서 20억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8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나는 한 3억 정도를 투자하면 되니까 3억 정도를 갖고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살 때는 무조건 대출을 받고 월세를 놔야 돼요. 왜냐면 전세 가격은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는 뭐 20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20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마도 한 12억, 13억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 7, 8억 정도가 비고 실제로 이제 취등록세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8,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좋진 않아요. 차라리 그때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90%까지 나옵니다.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월세를 넣는 거죠. 월세 뭐 한 2억에 뭐 한 2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놓고 100% 월세로 이자를 제할 수는 없지만 뭐 이자는 어느 정도 내면서 이제 가는 거고 그때가 되면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사고 부동산을 안 사면 은행들이 거의 파산을 하게 되니까 뭐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뭐 1가구 그 3주택 이상 뭐 중과세 때리는 거 다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그러니까 1997년에 IMF 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실제로 한 3, 4년 후에는 양도세가 없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양도세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 나라에서 양도세를 다 풀어줍니다. 요때 산 아파트는 절대 양도세가 없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양도세가 없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도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 인천의 송도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엄청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미분양 아파트 샀을 때 양도세 없는 상품이 한 5년 동안 그리고 2012년도에도 뭐 일산이라든가 그때 한참 아파트 살 때도 보면 양도세 없는 상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사가지고 양도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는 여러 개 사도 상관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경기가 풀리면 전세가가 원래는 한 20억 했다가 한 12억, 13억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이 경기가 풀리면 20억, 21억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매매가는 다시 한 10억 정도가 뛰어서 3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전세가로 바꿉니다. 전세로 바꾼 상태에서 뭐 전세가를 더 올리면서 내가 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내도 되고 차라리 수익률이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10년 기다려가지고 2배 오르는 것보다 뭐 한 2년 만에 50% 오르는 게 더 클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갖고 다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면 뭐 강남 아파트를 사도 별 무리가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현재 상황에 대입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 상황을 하니까 대출은 뭐 지금 뭐 10억 이상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중과 맞고 그 다음에 뭐 20억 넘어가고 그러면 뭐 거의 5% 이상 뭐 그 종부세 내고 뭐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과 그때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강남 아파트와 똑같이 움직이는 한국의 부동산, 한국의 주식 이런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현금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현금만 또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의 원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화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또 리밸런싱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반드시 사야 돼요. 그 기회를 또 놓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살 기회가 또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해칭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 미국 주식을 위기 때 못 팔았다라고 하면 쭉쭉쭉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존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IF 같은 미국 국채 펀드에 좀 투자를 좀 해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소장님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미국 국채에다 투자하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그 테이퍼링을 하다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다가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사주던 국채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4%에서 1.7, 8, 9, 뭐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국채 가격은.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한 5% 정도의 기준금리에서 4%, 3% 이렇게 떨어질 때를 국채를 사야 되는 거지,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국채를 절대 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국채를 사서 해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서 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면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국채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이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도 쫙 다 빠지는데 국채 펀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2.5% 정도의 그 미국 그 국채 금리가 10년물 2.5%였다가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가 2.5%에서 제로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투자해도 되는 거죠.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양적완을 안 하면서, 예,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국채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칭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근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뭐 계속 또 중국 정부에 두드려 맞으면서 주가가 계속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가도 괜찮나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런 중국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빅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이 쥐고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권력 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그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가 뭐 약점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표를 뽑았으니까. 근데 공산당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왕권 신수설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왕이 하늘에서 이제 내가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래 가지고 대를 이어 가지고 자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백두혈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그런 식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우리의 지배층이긴 한데 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라는 것들에 대한 정통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1984의 동물농장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뭐 이런 웨이보라든가 뭐 이런 그 SNS 상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면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력을, 취약한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CCTV, 그 다음에 안면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의 감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모든 그 사람의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빅테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는 거는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내수 소비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망한다고 해서 또 다른 빅테크가 또 생겨나겠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더 고마워하겠죠. 왜냐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망하고 지금 현재 시진핑 상황에서 큰 빅테크가 만약에 그걸 잡았다라고 하면 걔네들도 지분이 많을 테고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은 뭐 상하이방에 뭐 이 장점인 계열에서 큰 알리바바 뭐 이런 주식들이 그 거의 대부분 인민의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윈이 정부를 막 비판했을 때 결국은 인간의 욕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욕망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검색을 많이 하면 그것도 이제 내 욕망 데이터가 되는 거죠. 소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취향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공산당 통제하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통제하에 없을 때는 굉장히 여기서 이제 뭐 그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거나 그러면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산당은 굉장히 이 취약한 권력 기반 하에서 거기다가 빅테크가 갖고 있는 아주 이 독점적인 욕망 데이터를 갖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얘네들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이 떨어진 것들을 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이 시진핑 하에서는 중국 제조 2025처럼 뭐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주식들은 오히려 더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상장 폐지까지 시키고 이제 디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걔네들은 망해도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애들을 때리면 또 이제 은근히 그리고 거기에 뭐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플렉스하게 되면은 또 이제 위화감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빅테크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망하지만 기술이 없으면 그냥 중국은 하청 노동자의 공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배낭이나 아니면 신발 정도만 만드는 아주 하청 공장이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군사기술 같은 것들을 키우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국력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내수주는 어차피 또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뭐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컸을 때는 많이 올라갔겠지만 그 다음은 결국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게 그런 쇼핑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는 미국에서 전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쇼핑 데이터를 갖고 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기업 데이터를 갖고 간다거나 이거는 그 미국에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 유럽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반대를 할 테고 한국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방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외도 막혀 있고 내수에서도 깨지는 그 양타를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이미 그만큼의 주가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그런 내수 기업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의 부도 책 내용이 되게 좋고 지금 부의 체인저도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데 좀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집필 하셨는지 마지막 그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만약에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그 내일의 부나 아니면은 부의 체인저로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면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동학개미 하다가 이제 서학개미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데 어차피 수익률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한국 주식은 이 사이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고수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악재를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주식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공포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주식을 이제 그 패닉에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기 때문에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없는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뭐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가 뭐 꾸준히 성장한다고 그래서 투자했는데 걔네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수주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세계적인 시장 자체를 개척을 못하고 결국은 이 종류만 늘리는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뭐 택시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정치권의 또 외압 때문에 그 골목 상권 침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내수주도 없고 그리고 사이클 주식은 그 사이클을 잘 타야 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계 1등주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지수 투자를 해도 되지만 지수 투자보다는 세계 1등주 투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수익률 자체가. 지수 투자는 뭐 10년간 평균이 한 9.1%, 세계 1등은 25%니까 예, 세계 1등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우선 마음이 편한 투자법이어가지고 그게 좀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